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벌벌 떨려와요. 지금도 글을 쓰면서 몇 번이나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쓰고 있습니다. 저는 57살에 3교대 공장 근무를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젊어서부터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내일 모레면 6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공장 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잘난 것도 아니어서 잘리기 전까지는 밥벌이를 해야 되거든요. 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암울하더니 평생을 암울하게 살다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북 구미가 제 고향인데 9살 때 아버지가 계시는 이천으로 올라와 엄마랑 살았어요. 아버지는 맨날 돈 벌러 가신다는 명목으로 집에도 잘 안 계셨는데 그때부터 계속 어렵게 살았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는 곧잘 따라서 했는데 동생이 태어나면서 집안 형편이 더 안 좋아졌고 저는 간신히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동생을 등에 맨 엄마를 따라 나무를 하러 다녔고 남의 집 밭일을 해서 돈을 벌었죠. 근데 이 돈벌이로는 돈이 안 돼 제가 식모살이를 했어요. 그 동네에서 젤로다 부잣집인 곳이었죠. 엄마는 저를 앉혀두고 머리를 양갈래로 묶어주시며 선주야 욕 봐라 라고 하시는데 워낙 딱딱하신 경상도 분의 엄마였는데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부잣집 식모로 들어갔고 저랑 동갑내기 주인 딸 시중을 들게 되었어요. 저는 그 애를 볼 때마다 걔를 참 부러워했어요. 쟤는 나랑 동갑인데 대체 무슨 복이 저렇게 많을까 싶기도 했고 나는 그렇게 가고 싶은 학교도 못 가는데 쟤는 돈 걱정 하나 없이 지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그 주인집 딸 몰래 교과서를 들춰보기도 했고 뭘 배우나 뒤적거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애의 교복을 몰래 입어봤는데 주인집 아저씨한테 딱 들키면서 그날 정말 호되게 혼이 났어요. 주인집 딸은 성질을 내며 이 그지 같은 게 감히 내 옷을 입어? 너 여기에 이라도 붙었으면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네가 교복 새로 사낼 거야? 너 돈이 그렇게 많니? 많냐고 하며 제 얼굴에 그 교복을 사정없이 던져대는데 결국 주인집 아줌마한테 끌려가 갖은 모욕을 당하고 일주일 동안 저녁을 먹지 못했어요. 그게 그 애의 새 교복값이라고 했죠. 어린 마음에 교복이 얼마나 입고 싶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전혀 해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참 매정했죠. 제가 그 나이가 되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냐며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소장농의 아들이 주인 아저씨에게 농작물을 갖다 주러 왔다가 혼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곤 괜찮냐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새카맣게 탄 그 얼굴이 얼마나 정감이 가던지 그 후부터는 오며 가며 눈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담벼락 밑으로 저를 불러 찐감자를 꺼내주며 배고플 때 먹으라고 챙겨주곤 했죠. 저보다 2살이 많은 오빠였지만 한참 어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오빠에게 제 마음을 뺏겼고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실을 저희 주인집 딸이 알게 되었고 걔도 그 오빠를 좋아했는지 저를 대놓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또 그 오빠한테 먹을 걸 가져오니 제 옷까지 죄다 뜯어가며 먹을 걸 빼앗더라고요. 그러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데 이런 괴롭힘이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됐어요. 그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걔한테 당하는 괴롭힘이 더 지옥 같았죠. 한 4년을 그렇게 당하다 보니 제 명에 제가 못 살겠다 싶어 그 오빠한테 나요, 이 집에서 나가려고요. 이렇게 사람 대우 못 받으면서 사느니 도시 가서 공장에 취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며 그 집 담벼락을 발로 툭툭 찼어요. 그러니 그 오빠가 제 손을 탁 잡으며 같이 도망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시골 생활 청산하고 도시 가서 돈 좀 만져보겠다면서요.
그 짧은 순간 저는 일생일대에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아랫배가 근질거리고 어쩔 줄 모르는 눈으로 그 오빠를 쳐다봤어요. 저는 시간을 좀 달라고 했지만 그 오빠는 지금이 아니면 떠나지 못한다면서 내일 밤에 마을이 끝나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며 꼭 나오라고 하는데 그때는 겁도 없었나 봐요. 저 오빠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19살이면 충분히 어른이라 생각을 했는지 무작정 그 오빠와 같이 야반 도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 오빠는 집에다 도시로 일을 하러 간다고 얘기는 하고 왔다는데 저는 엄마에게도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도망을 친 거였어요. 나중에 들은 얘긴데 엄마가 그 주인집한테 받은 돈을 거의 다 토해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오빠 부모님은 아직 고향에 계셨기에 간간히 동네 소식을 듣긴 했죠. 저는 엄마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지만 언젠간 돈을 많이 벌어 엄마를 꼭 찾아가겠다는 마음은 여전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 오빠와 같이 도시로 올라왔고 단칸방을 얻어 같이 살게 되었어요. 오빠는 네가 20살이 되면 정식으로 부부가 되자고 했는데 뭐라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부부가 되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만약 제가 제대로 된 가정의 사람이었으면 결혼식도 올렸을 것이고 연애도 좀 했을 텐데 저나 남편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죠.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으니 돈부터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랑 남편은 같은 제조업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지지로 그토록 하고 싶었던 공부도 야간 학교를 다니며 할 수 있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던 그때가 제 20년 평생 가장 제일 행복했던 때였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받은 돈 절반은 고향집에 보내주었고 제가 번 돈을 아껴 생활비를 쓰고 월세를 내곤 했어요. 저희는 4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 돈을 꽤 모았고 제 나이 23살에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임신을 하니 공장에는 더 이상 나갈 수 없어 아이를 키우기로 했죠. 하지만 둘이 벌던 돈을 남편 혼자 벌게 되어 월급이 2분의 1로 줄면서 생활비도 2분의 1로 줄여야 했어요. 저희는 한겨울에도 양말을 3-4겹씩 겹쳐서 신으며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살았어요. 아이까지 태어나니 이렇게라도 돈을 아껴야 했죠. 남편은 본인이 학벌이 짧다 보니 공장에서도 사원 이상으로는 진급을 못했고 말년 평사원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나중에서야 중학교라도 졸업할 걸 이라는 소리를 했는데 지나간 건 후회하지 말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산다고 형편이 나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되려 더 악화되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저희 아들 일이었는데요. 아들은 신생아 때부터 산통이 자주 왔는데 한번 울기 시작하면 얼굴까지 새빨개질 정도로 자지러지게 울었어요. 친정엄마라도 있으면 이런 거 물어보면서 아이를 키웠을 텐데 제 주변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기에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른 채 그냥 키웠어요. 엄마나 아빠가 둘 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애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 애기가 아파서 그렇게 울었던 거더라고요. 예방접종을 맞으러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애기 심장 소리를 들으시곤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결과 애기 심장에 구멍이 났다는 겁니다. 원래 아기가 나오면서 심장구멍이 닫혀져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닫힌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돈부터 걱정이 됐어요.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수술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고 약을 먹인다 해도 약값이 보통이 아닐 것 같았죠. 큰 병원에 다시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애가 너무 작아서 시술조차 안 된다며 아기가 시술이나 수술을 하기 좋은 시기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했어요. 일단은 약을 처방해 줄 테니 약을 먹이라고 했죠. 왠지 아픈 아들을 보는데 혹시 내가 임신을 했을 때 뭘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에 죄책감까지 들었어요. 남편도 이 소식을 듣고는 일단 언제 할지 모르는 수술을 대비해 돈을 좀 모아놓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아이는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같이 돈을 벌자고 했죠. 남편은 본인도 공장 일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일을 갈 거라고 했어요. 아는 형님이 시급이 센 곳을 소개해 주었다며 그곳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다루는 일도 배우고 나중에는 운전까지 할 거라는데 이런 얘기를 해줘도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단 시급이 더 세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남편은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엄마랑 잘 지내고 있어. 당신이 생활비 버느랴 좀 힘들 테지만 내가 1년 바짝 일해서 돈 벌어올게. 우리 아들 수술비는 걱정 마. 라고 하는데 가장이라고 가장 노릇을 하러 간다는 남편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저도 남편의 말대로 출산하고 바로 2달 만에 일을 하게 되었어요. 공장에 다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재취직이 어려워 할 줄 아는 거라곤 가정부 일뿐이니 그 일을 다시 해야 했어요. 8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죠. 남의 집에서 일하는 게 싫어 도망을 쳤는데 그런 저에게 벌을 내리는 것 같았죠. 저는 몸조리라는 것도 없이 바로 일을 해서 그런가 걸레를 빨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물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려웠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따뜻한 물을 썼다가 집주인한테 엄청 혼이 났죠. 옛날 성격 같았으면 인권이니 뭐니 하며 따뜻한 물도 못 쓰냐고 대들었겠지만 생기가 달린 문제니 잘릴까봐 죄송하다며 따뜻한 물 안 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저희 아들을 돌봐주신 시어머니 시중을 들었는데 남편이 없으니 시어머니 시중 드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24시간 중에 딱 5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울고 보채는 아이를 들쳐업고 새벽에도 몇 번씩 졸면서 동네 골목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아들 돌이 될 때까지 남편을 기다렸죠. 남편이 아들 돌 때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돌아오겠다던 남편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그런 남편의 소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녔는데 다들 하는 말이 잘 모른다는 말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제게 돌아오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지. 여자가 생겼거나 이미 딴 살림을 차렸거나 둘 중 하나지. 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남편이 다른 사람이 생겼나? 라는 의심까지 들었죠. 그러던 중 남편에게 지방 일을 소개시켜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어요. 남편이 연일 쏟아지는 폭우에도 뚝방 보수공사 현장에 나갔다가 빗물이 점점 거세지면서 타고 있던 고무보트가 전복이 되었대요. 근데 같이 타고 있던 2명은 살아서 발견이 되었는데 저희 남편만 실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럴 리가 없다고,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저 기다려보자는 말뿐이었는데 그렇게 기다려보자는 세월이 벌써 30년이나 흘렀어요. 저도 남편이 살아 돌아올 거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피가 마르게 살며 남편을 실종신고까지 해놨어요. 그런데도 30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결국 시어머니가 먼저 그러시더라고요. 불쌍한 우리 아들 혼이라도 달래주자고 장례라도 치르자고요. 그렇게 저는 제 손으로 남편 사망신고를 하였어요.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고 판결이 나와 실종선고 신고서를 제출했죠. 남편을 제 손으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증명하는 것 같아 얼마나 힘들고 죄스러운지 몰랐어요. 그렇게 남편 없는 남편의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절에 남편의 영혼을 안치시켰어요. 제 사정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다들 그래요. 늙으면 뭐 있냐고, 그냥 남은 세월 왼수 같은 남편이랑 같이 노년이나 보낸다고. 근데 저는 그럴 남편이 없었죠. 정말 어렵게 아들을 키우며 한 세월을 눈물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가뜩이나 경찰서에서 온 전화라 가슴이 벌렁거렸는데 경찰관의 말을 듣고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장례까지 치렀던 남편이 살아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말이 안 나왔죠. 그러니 직접 남편의 얼굴을 보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당장 그곳으로 가겠다고 했고 벌벌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들과 함께 대구에 있는 남편에게 갔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해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멀리서 앉아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또 한 번 주저앉았어요. 허름한 옷차림의 노숙자의 모습이었는데 수염은 있는 대로 길러져 있고 머리는 하얗게 샜어도 남편임을 알 수 있었죠. 저희 아들은 자기 아빠의 얼굴을 모르니 당연히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저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친 저희 남편도 절 보며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처음 본다는 듯한 눈빛으로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한빛이 아빠 라며 울부짖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절 보고 처음 하는 말이 아줌마가 내 마누라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절 보며 아줌마라고 하는데 저는 못 알아봐도 그렇지만 아들 이름까지 모르는 듯 했죠. 그러니 옆에 있던 경찰관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남편에게 선생님 아내분이 맞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고 경찰관이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는데 남편은 32년 전 그때 사고를 당한 후 뚝 하류에서 어떤 노인에게 발견이 되었대요. 그리고 그 노인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데 중요한 건 바위에 머리를 크게 다쳐서인지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사고의 영향 때문인지 말투와 행동이 모두 어눌해져 그 노인의 집을 나와서 전국을 떠도는 노숙자로 전락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 말로는 아마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 상실증에 빠지신 것 같다고 했죠. 그러던 지난 일주일 전에 남편이 역 부근에서 구걸을 하다가 그 돈으로 복권을 한 장 샀는데 그 복권이 2등으로 당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을 수령받으려면 은행에 가야 했고 은행에 가려면 자기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집 주소라도 알아야 할 텐데 그걸 모르니 경찰서를 찾아와 본인을 좀 찾아달라고 했다네요. 그렇게 남편의 지문조회 등을 이용한 2달간의 추적 끝에 저와 가족관계 증명이 확인이 된 후 연락을 하였다는데 이런 기적이 다 있나 싶었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나 기억 못하겠냐고 하는데 여전히 제 얼굴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기억 하나만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 아줌마, 내 아들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로또 당첨된 걸로 수술비 보태세요. 우리 아들이 심장에 구멍이 났거든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오열을 했어요. 32년 전 남편의 기억 속엔 아들이 아픈 거,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 그거 하나 남은 거죠. 이래서 부모고 이래서 아버지구나 싶었어요. 아들도 그 말을 듣더니 눈물을 흘리며 지 아버지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남편은 머리를 긁적이며 몹시 당황해하는 듯한 얼굴이었는데 자기는 사고 기억과 아들이 아픈 것만 기억할 뿐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붙잡으며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라도 이렇게 얼굴 보게 됐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자고 했죠.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셋이서 함께 살고 싶어 했던 그 집으로요. 저는 집으로 오자마자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남편을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좀 경계가 누그러졌는지 대화도 하고 질문도 제법 했는데 아들의 건강을 제일 걱정하며 이제는 다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 아들도 활짝 웃으며 이제는 괜찮다고 아버지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저한테도 닿았나 보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픈 데도 없고 아주 건강하다고 했죠. 그러니 남편이 아주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웃는 건 남편 만나고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반가운 소식을 시어머니에게도 알렸고 다음날 바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시어머니는 살아 돌아온 남편의 모습을 보곤 기겁을 하셨고 기억상실증이라는 말에 또 한 번 놀라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제일 감사한 일이라고 남편을 붙잡고 고맙다고 하셨죠. 남편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다 와서 옛날 얘기도 해주고 사진도 보여주고 하니 남편도 표정이 더 밝아지고 나란 사람도 가족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딴 사람이 되어서 왔지만 그 본성은 어디 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저를 챙기고 아들을 챙기는 모습이 32년 전 그때의 모습과 똑같았죠. 남편은 제게 본인이 당첨된 로또 2등이 하늘에서 내려준 복과 같다고 했어요. 만약 이게 당첨이 안 됐다면 아마 나는 평생을 불황자로 죽은 사람으로 살았을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 당신이 값어치 있게 꼭 필요한 곳에 쓰라고 했어요. 그때 당첨 금액이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 돈이 저희 가족에겐 정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 돈을 수령받아 제일 먼저 한 게 아들 대학 등록금 대출을 싹 다 갚은 거였거든요. 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 대출금 갚느랴 저금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남편도 이런 상황을 알고는 제게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미안해 라고 하는데 그 말에 모든 서러움이 다 씻겨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남편과 함께 산 지 2년이 흘렀는데요. 남편은 뭐라도 하겠다며 밖에서 폐지 줍는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일하는 게 예전처럼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남편도 찾았고 내년이면 아들 장가도 보내고 나중에는 할머니도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하면 힘이 불쑥불쑥 나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려고 해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제 얘기를 해주면 다들 드라마 같은 인생이라고들 해요. 그래서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낼 만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요즘 같은 때 몸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소중한 날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항상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